수업이 끝난다. 너무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어. 오늘 얘기할 거는 화면 공유했지? 공유했지. 오늘 얘기할 거는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야. 노동시간에. 노동시간에 부딪히는 문제는 노동시장 고용 단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뭐 두 가지지. 첫 번째는 일을 하다가 잘리는 거. 그잖아. 이른바 실업 문제. 왜냐면 실업이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 자기 노동을 통해서 생계비를 버는데 실업이 되면은 당장 생계가 끊어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지. 빈곤을 나라 떨어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예전부터 어려움이었었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후부터 문제였었지. 왜냐하면 자본주의 이전에는 실업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지. 그렇지 않겠어?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뜻이 뭐야? 사람들이 신분의 속박을 벗어나서 자기 노동력을 시장에 팔아서 생계비를 버는 게 자본주의 체제야. 그게 이제 노동이 상품화된 게 노동력 개념이잖아. 그리고 임금은 그 노동력 상품에 대한 가격이란 말이야. 그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끊어지면은 실업이 오면은 생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실업의 문제는 사실 자본주의 문제가 결부돼 있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막을 만들 건가, 안전망을 만들 건가 이게 고민이었죠. 그렇게 발전한 제도가 고용보험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인지 얘기해 줄 거고. 또 하나는 역시 노동을 갖고 먹고 사는데 노동시장에서 만약에 팔다리가 부러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역시 생계곤란에 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건강보험도 그렇고 건강보험 연금까지 합쳐서 요 네 개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4대 보험이라는 거야. 우리 4대 보험. 그래서 우리 보통 취직할 때 야, 니네 회사 4대 보험 되냐 할 때 요 네 가지가 되냐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딱 보면 알겠지만은 이 4대 보험 모두 고용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사회보험 형식이니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적립해놨다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받는 거잖아. 그잖아. 이 사회보험 형식이고 사회보험이니까 당연히 고용에 근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외에 이제 이런 문제 생기는 거지. 지금 이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도 그러니까 정규적인 고용,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는 이 근로자성이 확립되지 않는 노동이 생겨나고 있거든, 점점. 이때 지금과 같은 4대 보험 체제가 과연 안전망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이 지금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이 어떤 고용을 근거로 하는 어떤 안전망이 어떤 게 있는가 먼저 볼 필요가 있죠. 그 문제 전에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 노동력 상품. 이제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된 게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노동력 상품을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적절한가? 이 문제부터 한번 답변해 보죠. 규리 씨 어떻게 봐? 인간은 노동력을 갖고 우리가 노동시장에 나가요. 노동시장에 나가는데 노동 공급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력을 파는 거지. 노동 수요는 이제 기업체에서 노동력을 이제 노동력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동시장도 사실은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임금이 결정돼. 그죠? 그렇다면 상품시장에서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없어. 가격의 마진오가 없어. 왜냐면 어떤 기업들은 이런 거 있잖아.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원가 밑으로 판단 말이야. 그죠? 노동력 상품도 그게 가능할까? 규리 씨. 그러니까 노동력 상품도 가격이 끝없이 낮아질 수 있을까? 이 임금이. 파는 사람 재량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음. 어느 정도 한계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 한계가 끝없이. 뭐가 돼야 될까? 가격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치? 그죠? 일반 상품은 가격에 한계가 없어. 하방 밑으로 없어. 우리 보면은 떨이 상품이나 뭐 부도 상품 보면은 원가 밑으로 팔잖아. 그리고 사장님이 미쳤어 이렇게 팔잖아. 그죠? 인간 노동력도 우리도 노동시장, 그러니까 실업이 막 만연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임금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어. 이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금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쪽이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노동력 상품의 가격도 끝없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냐는 거야. 규리 씨, 그럴 수 있나?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못 떨어질까? 어느 정도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음, 만큼의 음, 제- 음, 맞아, 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맞아.
노동력 상품의 특성은 뭐냐면은 결국은 노동력은 상품이긴 한데 이 상품은 인간의 노동을 상품화시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생계비랑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노동 실업이 만연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도 생계비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거야. 그잖아. 생계비 밑으로 그 임금을 받으면 노동을 뭐하러 하겠어?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노동을 해봤자 먹고 살 수도 없으면 노동을 팔 이유가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노동력 상품은 그 상품의 특성상 생계비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어. 그죠? 하지만은 이제 어, 너무 이제 경쟁이 격화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죠. 그걸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게 바로 최저임금이라는 거야.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그 노동력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더 이 이상한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벌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노동력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바꿔 말하면은 기업으로 이 밑으로는 이 상품 노동력 상품을 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마지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 상품이라는 건 굉장히 특수한 성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이제 노동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 밑에 이제 지지선을 만들어 놓는데 만약에 실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길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실업이 되더라도 그 시장이 굉장히 유연한 시장이라는 거는 미국식으로 고용도 잘 되고 해고도 잘 되는 사회라면 만약에 그 사회 노동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유연한 사회라면은 실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해고는. 그다음에 또 취업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동 시장은 굉장히 경직적이라는 거야. 그 경직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것도 이제 노동 상품의 특징이지. 특징이고 또 이제 이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를 또 경제적으로 만든 요소가 노조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그런 요소 중에 하나야. 노조도 존재할 경우에는 쉬운 해고를 막는 요소가 되니까 뭐 이런 요소 때문에 하여튼 자본층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 갖고 가려고 하고 노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의 안정성 이런 걸 높게 하려고 하는 서로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 됐을 때 실업법 그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거는 이제 20세기 초 이제 개발됐는데 이때 논란이 있어. 첫 번째 논란이 이거야. 실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주면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뭐 실업해도 먹고 살만하네. 뭐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지. 그냥 나는 노동하는 것보다 조금 덜 먹고 왜냐하면 시간과 돈은 서로 이렇게 환산되는 거니까 나는 뭐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할래.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 뭐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는다는 거야. 놀고 먹는 거야. 왜냐면은 취업의 필요성이 크게 없는 거지. 너무나 관대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실업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어. 실업급여를 해놓으면은. 반대 주장은 이런 거지. 노노 절대 그렇지 않아.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실업이 됐을 때 안전망을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구직급여 같은 거지.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경제의 어떤 그 이제 경기가 이제 이렇게 호황했다가 불황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실업급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최저의 어떤 임금은 보장되니까 불황이 더 밑으로 불황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지. 왜냐하면 최소한의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여력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이 돈을 갖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적정노동 시장은 스웨덴에서 개발된 건데 이걸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원활한 구조조정을 해준다는 거야. 적정노동 시장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실업이 됐을 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직이나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직업기술 교육을 시켜줘가지고 다른 쪽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직무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산업의 구조조정이 더 유연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 각각 맞서고 있어요. 동건 씨는 어떻게 봐? 어떤 입장이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확실히 이게 약간 좀 제가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그 중소기업 다니다가 약간 불만이 있어서 퇴직하는 애들이 퇴직급여 때문에 좀 편하게 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음, 그래도 아무래도 약간 좀 큰 시각으로 보면
실업급여가 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친구들은 실업급여 받는 친구들이 벌써 있나 보지? 네, 약간 제가 공고 취해서 바로 취직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사실 크게 처음부터 좋은 기업을 들어가지는 잘 못하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대우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이직을 하는 친구들이 벌써 좀 있더라고요. 음. 보통 몇 년, 몇 달 동안 받대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친구 능력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음, 진짜 금방 취직하는 애도 있고 음, 그냥 받으면서 한 6개월 정도 좀 쉬고 오신 애들도 있고 그래요. 음. 근데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 동안 받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적 기준으로는 관대하지 않은 편에 속해 어쨌든. 근데 관대하지 않은 것의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관대하게 실업급여를 너무 관대하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주저앉는다는 거야. 이른바 복지병 대표적으로 이제 서구에서 얘기하는 복지병 대표적인 게 관대한 실업급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쪼들려야지 사실 취업을 하는데 그냥 지내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한국엔 적용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어요. 어, 이거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한국은 사실은 실업급여가 IMF 때 도입됐어요. IMF 때 도입됐는데 지금 이번에 또 이제 쌍용차 또 다시 부도덕이 있잖아. 부도덕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쌍용차가 이제 2005년도 상하이차에 팔렸을 때 구조조정이 한 번 있었어. 지금은 상하이차에 팔렸다가 지금 인도의 마인드르사에 지금 팔렸다가 지금 이번에 또 망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통 한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지. 팔렸을 때 이제 상하이차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정리해고를 시켰어. 정리해고를. 그러니까 쌍용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굉장히 그러니까 숙련도가 높은 직종에 속해. 금속노조라 숙련 높은 직종에 속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임금 수준도 높아 사실은 쌍용차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주로 이제 구조조정 군살빼기를 하잖아. 정리해고 된 거야. 정리되면서 어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지. 그러면서 무려 2018년 내가 최근에 기사 찾아봤더니 2018년도 기준으로 30명이 자살했다고. 30명이. 30명이. 단순히 실업 하나를 맞고 실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런 숙련도가 높은 직종에서는 실업 그러니까 직업 직업을 가지면은 거기서 이제 먹고 살기도 하고 뭐 온갖 게 다 해결되잖아. 근데 또 실업이 아닌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극렬하게 저항했고 또 당연히 원한 바를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30명 자살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요소가 있다고 봐라.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쌍용차가 평택 공장이 있는데 당시 이제 파업을 하니까 경찰이 진압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거의 전쟁터를 방불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했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너무 전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은 노동자들이 전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 왜냐면은 당장 실업이 된 게 곧 나락인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은 누가 실업을 받아들이겠어,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실업에 대한 안전한 사회 안전망은 노동자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고용보험이 탄탄했다면은 이들에게 실업급여가 관대하게 지급됐다면 아마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을 거야. 그죠? 여유가 있었을 거야. 근데 취업과 실업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업보험은 산업의 이유, 즉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안전망이 탄탄해야지 실업 이후에 전직이라든지 혹은 소득 대책이 있어줘야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 정리해고도 막 하는 건 아니야. 법적 근거가 있어. 받아들일 텐데 이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야. 왜냐하면 나가면 당장 지옥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산업구조조정 항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 특히나 지금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 항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라도 어떤 실업보험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필요한 거지.
정반대 케이스를 얘기해 줄게요. 정반대 케이스는 볼보 구조조정이야. 스웨덴 또 볼보는 이제 스웨덴의 대표자 차잖아. 아, 스웨덴 또 2008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잖아. 그때 2,900명을 인력 감축을 했어. 볼보도 경영 합리화로. 근데 그 당시 그때는 스웨덴은 워낙 사회적 안전망이 잘 돼 있으니까 실업급여가 잘 돼 있으니까 실업급여로 80% 수준의 실업수당을 받았던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양한 전직 지원을 해줬어. 그리고 심지어는 2012년도에는 다시 해고대 60%가 복직되기도 했어. 이걸 빼더라도 이 두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실업자가 됐을 때 어떤 안전망이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강한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저항이 약하고 그래서 원활한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전통은 사실 스웨덴에서 있는 건데 그게 나중에 얘기할게. 오른쪽 그래프 한번 봐봐. 스웨덴이 경제위기가 언제 오냐면은 1990년대 때 한번 와. 1990년대 때 복지국가 위기 때 한번 오거든. 그리고 이때 2008년대 또 한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제위기가 오니까 실업률이 높아지지 이렇게. 근데 보통은 어느 나라나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자살률이 높아져. 실업률과 자살률은 거의 비례해. 당연하지. 우리 한국 사회는 대표적이잖아. 실업률 높아지면 자살이 높아진단 말이야. 근데 스웨덴은 어떤 걸 보시냐면은 1990년대 경제위기가 가지고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도 자살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거든. 그지?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야. 실업 이후에 실업에 대한 어떤 보호망이 있는 거야. 보호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살의 선택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실업보험 어떻게 만들어졌냐? 실업보험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사회보험 제도가 아니었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벨기에, 지금의 프랑스 외에 벨기에라는 나라 있잖아. 벨기에 그 대서양 쪽 보면은 겐트라는 조그만 지역이 하나 있어. 이 겐트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어 우리 자기들끼리 먼저 기금을 하나 만들었어. 우리 지금 따지면은 공제조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우리 이제 동료들끼리 같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일로 해고당하거나 잘리면은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그 사람의 좀 생활금을 지원해주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겐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합원 기금 같은 걸 만들었었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노동자끼리 자체 기금으로 실업 수당을 지급했던 거야 원래는. 그러다가 시정부가 그 기금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유럽 여러 나라가 중앙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해주면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실업기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실업기금은 원래 국가가 시작한 게 아니야. 산재 같은 경우는 1880년도 비스마르크가 국가보험으로 시작하잖아. 근데 실업기금은 고용보험의 그 이제 전시되는 실업기금은 원래는 노동자의 그러니까 뭐야 공제회로 만들었던 거야. 그러다가 정부가 기금을 대기 시작하면서 정부 운영이 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벨기에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런 노르웨이드 국가에서는 이 국가가 기금을 대지만 기금의 운영권을 노조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중앙 노조가.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게 대표적인데 스웨덴도 정부가 기금을 대고 그다음에 노조원들의 그 보험료로 기금을 만들어. 그럼 이거를 만약에 관리를 누가 하냐면 다른 나라들은 국가 중앙정부가 돈을 내니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노사 정부랑 노동조합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기금의 관리권을 노조가 갖고 있는 거야. 중앙노조가 에러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노조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크겠지. 왜냐? 내가 만약에 실업됐을 때 나한테 기금을 주는 게 중앙노조라고 생각해봐. 한국 따지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내 실업기금을 준다고 생각해봐. 노조의 파가 엄청 세겠지.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총노동조합의 영향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유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초기에 유럽에서 고용보험, 실업기금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원래는 조합원 간의 상조회로 출발했다가 기금을 대면서 이제 국가가 관리 시작하면서 된 거야. 이런 모델이 하나 있고 이게 겐트 모델이야. 그러니까 벨기에 겐트 모델이고 아예 국가에서 시작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국가인 거지. 사업자가.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기금을 걷어서 국가 관리하고 있다가 그 기금을 갖고
실업이 났을 때 실업 기금을 대주는 거야. 그죠? 실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가 관리해. 그러니까 고용돼 있으면은 고용기금 고용보험에다가 돈을 납입을 해. 납입을 하면은 그 돈을 적립해놨다가 내가 실업됐을 때 수당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교육훈련 해야 되잖아. 내가 이직하려면은 그 수당을 드리기도 하고 이 돈으로 뭘 또 하냐면은 그거 육아수당 있잖아. 내가 이제 육아휴직하면은 이제 육아수직을 하잖아. 그러면 그 돈을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고용보험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 실업이 됐을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중심이었었어. 그러다가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이라는 이걸 아까 이렇게 돈 주는 건 이제 소극적 노동시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보존해 주는 거지. 실업됐을 때. 이거 소극적 노동시장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은 뭐냐면은 유래는 이거야. 1950년도 때 스웨덴의 에로라는 데서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냐면은 연대임금제라는 걸 내놔. 연대임금제. 연대임금제는 뭐냐면은 스웨덴의 노동자는 모두 임금이 똑같아. 모든 직종의 임금이 똑같아. 그러니까 건설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잘 나가는 IT 기업의 임금이 다 똑같아. 연대임금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노조가 먼저 그걸 제안했어. 이거 아이디어 뭐냐면 이런 거야. 가령 건설업 쪽은 잘 안 나가고 IT는 잘 나가. 그러면 이쪽은 생산성이 높으니까 임금이 높겠지. 그죠? 그리고 건설업은 잘 안 나가 사양산업이라고 가정하면 사양산업이니까 임금이 낮아. 생산이 낮아. 그러면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니까 노동자 간의 연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귀족 노조와 가난한 노조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노동자에게는 이런 어떤 격차가 가장 큰 적이거든. 연대의 적이거든. 그러니까 노조가 뭘 제안하냐면은 모든 산업 불문하고 임금을 똑같이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잘 나가는 IT 쪽에서는 임금 수준보다 실제 생산성 수준보다 임금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낮으니까. 그죠? 더 잘 나가. 그리고 왜 건설업은 이렇게 빨리 써? 왜 뭐 이렇게 빨리? 아, 그냥 보고 하는 거야? 나한테만 시킨 줄 알았어. 건설업 쪽은 자신의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높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쪽딱 망해. 사양산업 망해. 여기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연대임금 이게 연대임금제거든. 그러면 요 망한 산업의 사람들을 그냥 실업기금을 대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 기금을 갖고 이 사람들을 교육훈련을 시켜. 교육훈련. 그래서 이쪽 IT 쪽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게 적극적 노동시장이에요. 그죠? 스웨덴에서는 이 연대임금제와 적극 노동시장이 결합돼 있어. 그래서 1950년대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를 시작으로 적극 노동시장 정책이 활성화되는 거죠. 지금 또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복지국가 3 모델 얘기했잖아요. 3인주의 모델과 보수주의 모델과 자유주의 모델 했잖아요. 지금 또 실업시장 그 노동시장 정책을 보면은 3인주의 모델은 적정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 뭐 이런 맥락인 거야. 그죠? 이렇게 됐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됐냐? 한국의 고용보험은 여러분 알다시피 도입되기는 김영삼 정부 때 95년에 도입됐어. 근데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도입되고 별 실효성은 없었어. 그러다가 이게 1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게 언제냐면은 1998년도 IMF 이후야. 그때 우리가 한국 발전국가 복지국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오히려 경제가 잘 나갈 때보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 복지가 확충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대표적인 거야. 대표적인 거 이거야. 98년도 때 경제 위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 실업이 만연했단 말이야. 그렇죠? 흑자도산도 있고 굉장히 만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1인 사업장까지 이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4년도 되면 이런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용보험을 아까 동건 씨가 고용보험 받는 친구가 있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야. 하나는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구직급여랑 취업 촉진 수당인데 이른바 우리가 현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구직급여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돈을 받는 요게 이른바 이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거죠.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은 아까 했듯이 스웨덴에서 출발한 그
전직을 시켜주는 그 교육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이 비용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 이제 실업급여나 적정 노동시장 정책에 돈을 쓰는데 그 보험금을 쓰는데 우리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는 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느냐 요 쟁점이죠. 실제로 국가별로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험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 봐봐. 이쪽 약간 연두빛 나는 게 적정 노동시장 정책에 쓰는 돈이야. 이쪽은 이른바 전통적인 실업급여,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야.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다 대개는 이제 실업급여 비중이 높아. 실업급여 비중이 높은데 이쪽 3인주의 모델인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요 적정 노동시장 비중이 더 높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 나라 전통이 이 적정 노동시장이라는 모델 자체가 정책 자체가 스웨덴에 출발하는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래서 고용보험을 갖고 단순히 실업급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이제 교육훈련을 시켜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력 이동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가 전체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내가 잘리면 어떤 혜택을 받는가? 이 문제 잠깐 보시죠. 실업급여는 이제 소극적 노동시장이지 이제 돈을 받는 거, 실업 때 이제 돈을 받는 거. 이거는 크게 구직급여랑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쟁점이 되는 거는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은 아까 동건 씨 친구가 받았다는 거, 조건을 세 개 만족해야 돼. 첫 번째, 예전에 내가 취업돼 있다는 걸 증명돼야 돼. 취업돼 있는데 최소한 18개월을 근무해야 되고 그 중에서 최소한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8개월 근무, 1년 6개월 동안 내가 취업해 있었고 그 기간 중에 최소한 3, 6, 18이니까 6개월 정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조건이 충족돼야 돼. 두 번째,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하기 싫어서 나가는 거는 실업을 안 쳐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직급여가 안 나오죠. 비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옆에 나와 있지만은 비자발적 실업이라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자발적 실업이라도 받는 경우는 있어.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실업 이후에 일을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잘리고 내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예전에 취업을 해서 최소 180일 동안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 두 번째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 세 번째, 잘린 다음에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이 세 가지 증거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직급여를 받는 거지. 동건 씨, 네, 교수님. 자기 친구는 이 세 가지 충족했겠지?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 있는데, 음, 한 명은 친구가 아니고 그 친척형이거든요. 음, 근데 그 형이 지금 임금 좀 체불이 좀 있어서 지금 아, 한 명은 소송 중이고, 음, 한 명은 좀 회사가 엄청 많이 바쁜 회사여가지고, 아마 저 52시간 초과 그걸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뭐 이건 약간 딴 얘기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관두더라도 회사에서 약간 인간관계를 잘 맺었으면은 약간 조금 이렇게 비자발적 실업인 것처럼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퇴직정 평균 임금의 60% 그리고 최대 240일. 8개월이지. 8개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임금이면 60만 원씩 8개월 최대 8개월 받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만약에 재취업이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득이 정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기간을 8개월로 제한해 놨어. 왜 그럴까? 너무 이게 길면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냥 안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조건이 굉장히 박한 편이야.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그리고 평균 60%고 최대액은 1일 6만 6천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평균 60%랑 1일 6만 6천 원 했을 때 그 금액보다 평균 임금이 60% 높으면은 뭘 받겠어?
1일 기준으로 66,000원, 최대 66만 6천 되는 돈을 받게, 더 적은 돈을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퇴직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받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대기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게 한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이제 설계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어. 첫 번째, 소득보다 낮아.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자, 내가 원해서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 수권이 아예 없고, 그다음에 비자발적 실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급의 기본급의 60%야. 기본급이 60%니까 그게 적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임금 체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면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그게 돈이 너무 적으니까 각종 수당이 붙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벌더라 하더라도 기본급이 180만 원 경우랑 기본급이 50만 원 경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왜냐하면은 각종 어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험금 산정할 때 기본급을 베이스로 하거든. 같은 금액을 받아도 기본급이 높으면은 그게 기본급으로 산정하니까 그게 높은데 기본급의 포션이 적으면은 그게 적어지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가 기본급을 적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부족 부분을 수당으로 메꾸는 체제거든.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가산하니까 굉장히 적은 거지. 이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봐. 이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실업급여 수준이 얼마나 관대한가를 비교한 건데 지난 임금, 그러니까 직전 임금의 몇 프로를 이제 받냐 이 기준이야. OECD의 평균 기준은 한 53% 정도 받는다고 돼 있어. 53%. 53%. 이것저것 따지나 봐. 계산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의 평균 그 실업급의 임금 대체율, 그러니까 임금 몇 프로 정도 받냐면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받아. 우리나라는 기본급의 평균 60%니까 실제 한국은 얼마 정도 받냐면은 실제로 25%밖에 안 받는 걸로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구직 수당의 아니 실업 수당의 관대성 얼마나 그것이 기존의 임금의 보존을 잘해야 된다 얼마나 관대한가 이 기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기본급의 60%니까 실제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은 한 25%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직전 임금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실업 때문에 기본 그러니까 실업 수당이 있어도 구직 수당이 있어도 구직 그 실업 급여가 있어도 한 25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으로 굉장히 덜 관대한 거죠. 일단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업급여 기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임금의 60%를 최대 240일 받는단 말이야. 이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은 뒤에서 다섯 번째로 짧은 거야. 앞에서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짧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짧은 나라는 영국, 슬로베키아, 이스라엘, 체코 정도야. 반대로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는 실업 기간이 길어. 수급 기간이. 그죠? 이건 계열로 따지니까. 뭐 이게 통계가 이게 정확하게 언제 건지 좀 오래됐지만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는 35개월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35개월은 얼마야? 거의 2년 넘게 받는 거 아니야? 2년 맞죠? 3년 가까이 받는 거죠. 그죠? 이거 오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급여가 관대한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급여 기간이 긴가라는 기준을 봤을 때도 국제 기준으로 다 짧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업보험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제 1인 가구까지 이제 확장됐어. IMF 이후로 확장돼서 제조 틀은 갖췄는데 실제 운영상의 그 실제 내용을 보면은 관대성과 그 보장 기간을 측면 보면은 국제 기준으로 굉장히 박한 제도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업을 당하면은 굉장히 생계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죠? 이런 문제가 있던 거죠.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 더 큰 문제는 구조상의 문제야. 구조상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죠.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정규직 노동자라는 거야.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야. 봐봐.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를 이제 노동 가능 인구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비경제 활동 인구는 빠져. 여러분 같은 경우는 비경제 인구 활동을 빠지잖아.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일단 빠진단 말이야. 두 번째 실업자도 빠져. 그리고 고용돼 있는 사람,
고용돼 있는 사람 중에서 정규직만 받아. 그게 우리나라는 한 절반 정도 돼.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고용보험 받지 않는 게 프리랜서들, 특권 노동자들, 그다음에 요새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못 받아.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 못 받아.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라고 제도상으로는 우리 보면 한국에도 고용보험이 있구나. 그게 뭐 너무 관대하지 않고 기간도 짧아서 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실업하면 보험망이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거야. 좁다는 거야. 이건 어디서 유리하냐면은 한국 노동시장 특유의 이중구조 때문에 그래.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죠. 정규직은 다 갖고 있어. 정규직은 임금도 높아. 고용도 안정돼 있어. 사대보험도 들어오고 있어. 비정규직은 임금도 낮아. 고용도 불안해. 그리고 사대보험도 안 돼 있어. 좀 뭐 이상하지 않아? 왜냐? 사실은 사대보험 이런 안전망은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잖아. 근데 한국은 오히려 고용이 안정되는 사람한테 더 보호망이 더 강해. 그리고 비정규직처럼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호망이 없어. 선우 씨, 네, 교수님. 뭔가 정의롭지 않지 않아? 뭔가 잘못되는 것 같지 않냐고. 네네. 비정규직이 더 고용이 불안한데 안전망이 없다는 게 비합리적이지 않아?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정규직인 사람들의 약간 자신들이 더 정규직으로 왔으니까 더 노력을 많이 했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주장이 강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맞아,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생겨나는 게 2000년대 초예요. IMF 이후에. 이런 거죠. 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IMF가 왔어. IMF 딱 왔어. 그 이전에 한국 노동운동은 굉장히 강한 노조였어. 굉장히 한국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이끌어낸 중심 세력이었어요. 근데 IMF가 왔어. IMF로 어떻게 왔냐면은 정리해고와 파견 근로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대량 실업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IMF 우리나라가 원래는 IMF 직전에 그러니까 재벌들이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과 파견 근로 지금 말하는 간접 고용이죠. 간접 고용을 허용하는 법률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노조가 계속 반대를 했었어. 그러니까 중앙 노조들 반대를 해가지고 도입이 안 됐었어. 그러다가 IMF가 오면서 그걸 받아들였어. 노조가 받아들였어. 왜냐면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노조들도 내 동료들이 잘려나는 경험을 했어. 그러면서 당시에 노조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은 그 IMF 이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들은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노동자 연대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그래가지고 노동자 연대라는 차원에서 정리해고법도 막고 파견 근로도 막았는데 IMF를 겪으면서 자기도 잘려나갔을 때 공포에 휩싸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노동자 연대 같은 건 관심 없어. 관심 없고 내 직장에서 내 일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핵심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 입장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뭘 하냐면은 동료들 같은 이미 이제 정리해고라든지 파견근로 이제 허용되는 거 정규직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전 노조 같으면은 이 사람들의 같은 동료 노동자들을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텐데 자기도 해고의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의 임금 인상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정규직인 사람과 비정규직 사람의 이중 구조가 확연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지금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조와 기업의 비정규직의 등에 빨대를 빨아먹는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정규직은 자신의 고용 안정과 임금을 지키는 조건으로 비정규직 희생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해고와 그런 낮은 임금을 허용해 줌으로써 자신들을 보장받은 거야.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양선우 씨?
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왜냐면은 이게 벌써 20년 동안 된 이게 축적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가 우리랑 굳어졌어. 굳어져가지고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만 위해서만 일하는 거야.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한데 오히려 사회보험을 안 가입하는 큰 역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나는 우리나라 반드시 고쳐야 된다 봐. 여러분들 회사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면은 꼭 노조에 가입해서 꼭 고쳐줘.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노동운동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있었어. 노동운동이. 그러니까 연대 전략을 펼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사업장 중심의 어떤 생존 전략을 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국 노조는 2000년대 초반에 자신의 사업장 중심의 생존 전략을 쓴 거지.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것과 정규직 간의 어떤 이분 구조, 이중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20년 굳어지면서 지금 거의 건들지 못해. 그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밑에 얘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정책을 했던 게 이런 거야.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노동 존중 사회라는 등 혹은 이제 코비드 19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아까 했듯이 노동을 하는데도 이 뭐랄까 고용보험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고용이 돼 있는 사실상 노동자인데도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절반 이상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금 노동 중에서 이제 비정규직들, 그다음에 일반 프리랜서, 예술인들, 특고 노동자들 있잖아. 우리가 특고라고 하는 사람들, 화물차 지입하는 사람이라든지, 골프장 캐디라든지 또 누구 있어? 또 학습지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야. 그 사람들은 근로자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고용으로 돼 있어. 특수 고용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법적 지위는 그러니까 사업자야.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자들은 내가 사업자로 등록을 해. 그리고 회사랑 계약을 맺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없다는 건데 사실상 근로자랑 똑같잖아. 법적 지위만 그럴 뿐이지. 그잖아. 그러니까 법적 지위로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을 근로자처럼 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누려야 될 사대보험을 아니 취업보험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또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계획이야. 그래서 이쪽 실제로 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임금 노동자가 한 2,500만 명, 2천만 명 정도 있나 봐. 근데 그 중에 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가입자는 그 중에서도 78%밖에 안 돼.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서 1,000명 정도만 가입해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임금 노동자 중에서 실제 가입한 사람은 2천만 명 중에 1,200만 명이니까 한 50% 조금 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준이 거의 맞는 거죠. 이게 거의 맞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가입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흡수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용보험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있지. 왜냐하면 봐봐. 임금 노동자들은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내주면 돼. 그죠? 고용보험을 내주면 돼. 예술인은 누가 내줘야 돼? 예술인은 내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실업수당이라든지 촉진수당 받으려면은 내가 내야 돼. 혹은 예술인들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되니까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프로젝트 사업자가 돈을 내줘야 돼. 그죠? 근데 쉽지 않지. 그잖아.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두 번째, 특수 고용 노동자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야. 그러면 결국은 내 고용보험료를 내가 내야 돼.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나 먹고 살기 힘든데 고용료를 따로 내겠냐는 거야. 이 문제가 있죠. 그죠? 자영업자 문제가 되면 더 심각해. 자영업자는 정말로 내가 나를 고용한 상태잖아. 그잖아. 그러면 내가 자영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그 다른 사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이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겠도록 하겠다는 건데 자영업자도 그 보험료 내겠냐는 거야. 문제가 있죠. 또 다른 이 문제도 있죠. 지금같이 고용보험 가입돼 있는 사람들 또 문제 제기를 하겠죠. 왜냐면 봐봐.
정규직 가입자들은 이미 회사가 잘 내주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야. 나는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자지만은 나는 실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나는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만 내고 보험료는 실업수당을 받을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갑자기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이 대거 고용보험으로 들어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보험금을 타갈 거 아니겠어? 실업수당을 타갈 거 아니겠어? 그러면 기존의 정규직 가입자들은 뭐야? 돈을 우리가 다 내는데 왜 니들이 다 타먹어? 이미 형평성 문제 제기되겠죠. 그잖아. 할 때잖아. 옛날에 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 통합할 때 같은 문제 생겼던 게 같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쟁점들이 있어. 그죠? 또 다른 쟁점은 이것도 있지. 아예 실직돼 있거나 너무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 고용보험도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형식이기 때문에 누군가 보험료를 내줘야 돼. 내가 내거나 회사가 내거나 내줘야 되는데 아예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 있단 말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불안하단 말이야. 그죠?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데 국민 취업제도라 그래가지고 한국형 실업부조 이건 실업보험이고 실업부조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야 한마디로.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 관련법을 만들었어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돼. 세금으로 운영되고 이게 예산이 한 매년 한 1조 1천억 정도 든대. 그래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건데 유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저소득 구직자. 이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여야 되고 자산은 3억 원 미만이어야 돼.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못 살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니까 누가 내주지도 않고 나도 여력이 없었으니까 안전망이 없단 말이야. 실직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구직 촉진 수당을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세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이제 보험료로 운영되잖아. 이거 사회보험이니까 고용보험이라 부른 거고 이거는 실업보험 이렇게 부른 거고 이거는 이제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정부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지만 정부가 세금을 갖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요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해서 구직 활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당되는지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취업 지원 서비스 같이 해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했듯이 적정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차상위 계급,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정도 되는 사람들, 이 중장년층, 이 사람들에게는 취업 서비스만. 그래서 자기들도 만약에 세대 분리를 하면은 여기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이 취업 지원 서비스 그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자기들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 부모님이랑 합치면 당연히 안 되고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자기네 소득이 적잖아. 그러면은 자기들도 이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한번 알아봐.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 보험 사각지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형 실업 부조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제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까 했듯이 쟁점이 많지. 굉장히 많지. 과연 당사자가 추가 비용을 납입하겠는가 하는 쟁점도 있고 기존 가입자가 기득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건가 이 쟁점도 있고 하여튼 쟁점이 있는데 방향은 난 맞다고 봐. 방향 맞다고 봐. 마지막 아니다. 잠깐 쉬었다 하자. 마지막 하면 점점 길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업보험을 얘기를 했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4시 10분까지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오케이? 4시 10분까지. 3자가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협상을 할 거 아니겠어? 그때 노동자 측은 그러니까 노조 측은 뭘 요구했냐면은 정리해고와 파견 근로를 허용 요구를 했었어. 노동자 그걸 받았어. 받고 그 대가로 노동자들은 뭘 요구했냐면은 고용보험 이런 걸 요구했어. 고용보험을. 그걸 받았어. 주고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고용보험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 아까 봤듯이 이제 95년 생겼지만 이제 1인 사업장까지 이제 98년도 IMF 직후 때 생긴 거야. 이른바 노조와 그러니까 노동자 자본 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 경제 위기라는 위기 상황에 서로 주고받은 거야. 자본은 정리해고를 얻었고 노조는 고용보험이라는 걸 얻었어. 그까지 오케이. 그 문제될 건 없지. 노사적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문제는 아까 했듯이 노조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던 거야. 그 이후로 우리나라 노조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정규직의 임금을 보호하고 정규직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싸워왔어 계속. 그리고 동료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 문제가 난 어디서 불고 있다 보냐면은 인국공 사태도 난 동일한 연속성이 있다고 봐. 인국공 사태가 문제가 됐을 때, 인국공 그 비정규직 전환했을 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했을 때 정규직 노조가 가장 크게 반대했죠. 그죠? 근데 이 사회보험이 만들어지는 역사, 20세기 역사를 보면은 이 노조의 연대 정신으로 이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지금 한국의 노조는 뭘 하고 있냐면은 동료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냥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만 관심일 뿐이야. 그러니까 노조인데 연대 정신이 전혀 없는 거야.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규직 전환하는 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공정성 이슈야. 근데 그 대가로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저 사람들이 고용이 불안하니까 4대 보험이라도 좀 가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우리 석사과정 다 들렀어. 지훈 씨 어떻게 생각해? 이 노조의 어떤 2020 그러니까 이런 노조의 어떤 연대의 정신을 잃어버린 노조의 행태에서 어떻게 생각해? 아무래도 이제 정규직 노동자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제 서로 연대하지 않고 약간 각자의 밥그릇? 약간 각자 살 길을 위해서 서로가 연대 없이 서로의 이득만을 위해서 약간 따로따로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노동자끼리의 그 약간 그 의견? 권한 뭐 이런 게 약간 분산돼서 아무래도 그 노조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이 시점, 이 노조가 연대 전략에서 이렇게 사업장 중심의 어떤 자기 중심의 전략을 선택한 게 IMF 직후야. 그러면서 한국 노동운동이 더 잘 됐느냐? 난 점점 더 위축됐다고 봐. 점점 저변을 잃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어떤 사회보험의 확대되는 과정, 사회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은 노동자 계급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과 사실은 물려 있거든. 우리가 권력 자원에서 봤듯이. 특히나 한국같이 후발 발전 국가에서의 복지 확대는 이런 기층 노동자 계급들의 어떤 투쟁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가 양보하면서 많이 이루어진 거거든. 근데 그런 주도 세력들이 더 이상 동료 노동자들에서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는 쪽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라든지 사회정책이 확대될 수 있겠냐는 거지. 그잖아. 나는 그 결과가 지금 현재 20년 결과라고 봐.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취업하면 노조에 가입하게 될 때고 그때 한번 물어봐 선배한테. 선배 우리 저 옆에 있는 저랑 입사 같이 했지만 비정규직으로 온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 솔직히. 물론 자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 하지만 연대식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그게 사실은 같이 사는 길이야. 왜냐하면 이 복지를 만든 건 사실은 국가 양보를 이끌어냈던 걸 연대 정신으로 이끌어낸 거거든. 그죠? 그렇다는 것들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두 번째 이 문제가 있어. 쭉 봐왔지만은 지금의 어떤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혹은 지금 말하는 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용을 전제로 하는 거야. 고용에 돼 있을 때 그 고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거를 나중에 실업됐을 때 받는 거야. 지우 씨 뒤에 우통 까고 있다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는 사실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제도고 안정적인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 상을 근거로 만든 제도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노동이 사라진다면은 지금의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냐 이 쟁점에 부딪히는 거죠. 비정규직과 문제 따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와 또 별개로 아예 어떤 산업화 시대의 근로자성이라는 걸 갖춘 노동자가 점점 감소한다면은 아예 정규 노동으로 묶이지 않는 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안전망이 유효하겠냐는 거야. 그게 그런 문제식이 바로 이른바 불안전 노동이 증가하는 거죠.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단시간 노동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는 거죠. 이럴 때 고용보험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러니까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안정적인 노동자를 가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지금 노동자 형태가 다른 식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근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빈 씨 어떻게 봐? 이 문제. 오예빈 씨.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평가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논쟁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장이 있어. 이 주장.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커버가 안 되니까 아예 기본소득으로 넘어가자는 주장이 있어. 지금 논쟁이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어떻게 지차는지 모르겠어. 난 솔직히. 모르겠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근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주장이 있어. 아까 지금 말했듯이 산업화 시대의 어떤 전형적인 노동자가 줄어들고 있고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안전망으로는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갖고자 이 주장 이런 근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런 주장도 있어. 이른바 이제 4차 산업혁명이지.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생산력이 기술의 발전에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노동력 자체는 이제 인간의 노동이 적게 들면 생산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생산하기 위해서 그걸로 소비를 하는 존재인데 인간의 노동이 점점 기계로 대체되면서 생산력만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높아진 생산력을 구매할 소비자가 없는 거잖아. 원래는 생산 과정에 투입돼서 그걸로 임금을 받아서 그 소비를 하는 이 구조가 됐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인간 노동과 분리돼서 생산력 자체가 높아져.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거지. 물건은 많이 만들었는데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인간을 기존에 이제 산업화 시기에는 인간을 생산하는 존재로 봤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인간은 더 이상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소비하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기본소득을 주자. 이 주장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근거가 약간 다르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후자가 약간 더 기술 중심적인 상황인 것 같아. 실제 뭐 그런 세상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오고 있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쟁의 지점은 기본소득으로 아예 가자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불안전 노동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용보험 시스템 이런 어떤 논리를 더 그쪽으로 확장하자 이런 주장이 서로 붙어 있어. 근데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이제 후자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잡은 거죠.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 정민 씨 질문할 거 있어? 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저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듣고 뭔가 후자가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뭐 배운 게 있다 보니까 뭐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 저런 직업은 특수고용 노동자겠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그 추가되는 직업도 뭔가 직업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4년에 한 번씩 기껏 해봐야 직업이 한 5개, 6개 이 정도만 추가가 되고 그러면 그 오히려 법적에 들어가 있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아예 들어가 있지 않는 직업은 아, 너네는 법적으로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자격을 인정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뭔가 법으로 이걸 다 포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그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간다고 해도 현재 직업 구조가 변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요기요나 그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노동 시장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한다고 해도 3년 뒤에는 훨씬 더 달라진 양상을 보일 것 같아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제시를 하는 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뭔가 예측을 하고 다 정책을 짜야 되는데 현재 한국 고용 문제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이네. 역시 사회과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굳어지고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법제도가 사실은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지 이제 고용보험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잖아. 만약에 이제 기존의 제도가 이 고용 구조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 만약 확고하면은 그러면 이제 제도적인 대안은 기본소득이 되는 거지. 어차피 고용부로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때부터 법을 고쳐가지고 뭐 자격을 주고 법률적 자격을 줘가지고 뭐 고용보험에 넣고 이런 게 도저히 속도 따라갈 수 없다 되면은 그냥 묻지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일정하게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죠?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도 사실 그런 맥락이죠. 더 이상 산업화 시대에 그런 노동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새로운 직업군,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세기 만든 제도로는 이런 걸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기본소득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는 내가 볼 때는 고민해야 될 주제고 뭐 답이 어딘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경향이 좀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앞으로 점점 이 문제는 고민해야 될 여지가 많은 것 같아.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어? 광혁 씨, 고광혁 씨, 뭐 질문 있어? 뭐, 네,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산재보험 얘기를 해볼게. 노동시장에서 부딪히는 두 번째 위험인 산재에 대해서. 산재보험은 특히 이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구의역에 이제 그 알바하다가 이제 구의역에서 이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장년동과 김용균이 이제 그 남동 화력발전소인가 있다가 이제 혼자 작업하다가 이제 벨트에 빨려 들어가 죽은 거죠.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평택항에서 작업하다가 300km에 깔려가지고 압사돼서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봤던 외국인 노동자는 그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외상후 치료 받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산재 옛날부터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약간 산재가 약간 꼬인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한국은 산재가 많을 뿐더러 사망률이 유독 높아. 사망률이.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은 산재가 많은데 절대수로 보면은 산재 발생률은 낮아.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낮아. 근데 사망률은 되게 높아. OECD 1등이야. 이게 뭘 의미하겠어? 왜 그럴까? 지훈 씨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 말씀하신 거 맞죠? 지훈 씨.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런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작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무래도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그렇게 다른 직종보다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에 대한 뭐 조치나 이렇게 따로 크게 이제 관심 있게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업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전.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럴 수 있을 텐데 그게 뒤에서 얘기해 볼게. 어쨌든 근데 뭐 이거나 저거나 떠나서 먹고 살라고 일하러 갔는데 거기서 일하다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쩌면 선진국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선제가 그것도 젊은 이런 비정규직 단기간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내가 볼 때는 이 문제 우리나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고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 그래서 최근에 중대한 어떤 제도적 변화도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보는 걸로. 역시 산재보험은 역사부터 짚어보면은 역시 독일에서 시작된 거야. 비스마르크 때. 알다시피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통일한 이후로 노동자들의 어떤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어버이 같은 관점에서 니들 다치면 내가 그러니까 보여준다 이런 걸로 이제 한 거죠. 그때 도입될 때는 사용자 무과실 책임주의. 사용자가 책임이 없더라도 무조건 사용자가 그 보상을 다 해주는 이런 원칙을 했어. 이 모델을 우리가 일본과 한국 갖고 왔어. 영미 같은 경우는 약간 자유적 속성이 강하잖아. 거기는 물론 국가보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민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근데 이제 보상 수준은 당연히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니까 낮죠. 보상 수준이 낮아. 한국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최초에 도입된 4대 법 중에 하나야. 이거는 박정희가 들어오면서부터 도입한 첫 번째 제도예요.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고 당시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만 강제로 가입했어. 전화 오니 잠깐 미안해. 잠깐 미안해. 잠깐 미안해. 근데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나라가 왜 산재보험을 했냐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그죠? 유리하다고 봤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가 자꾸만 공장에 나가가지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죽고 그러면은 경제 발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전적으로 그러니까 원활한 노동력 공급을 위한 당시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0인 이상부터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큰 사업장부터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된 거예요. 도입됐는데 문제는 이런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아까 지훈 씨도 그런 측면도 있고 내가 볼 때 이런 거야. 보면은 OECD 기준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산업 재해율은 낮아.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야. 근데 일단 산재가 터지면은 그냥 죽어. 지훈 씨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워낙 작업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한 번 사고 나면은 굉장히 대형 사고 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내 해석은 이런 해석이야.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냐면 내가 볼 때 이런 거야.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산재를 숨기는 거야. 숨기는데 죽은 건 못 숨기잖아. 그죠? 산재는 숨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산재가 일어나면은 그 근로자한테 가서 이렇게 노동자한테 이런 거지. 지금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데 비밀로 해주면 우리가 2,000만 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나는 뭘 선택을 할까? 안 돼. 나 우리 회사 꼬발릴 거야. 우리 회사 나 이제 산재 사업자로 나 우리 회사 진짜 연맥일 거야. 내가지고 난 1,000만 원 받지만은 나는 꼬발릴 거야. 나 산재 신고할 거야. 이렇게 할까? 되게 이렇게 안 하죠. 되게는 그래 우리 뭐 사장님도 힘드신데 뭐 저도 실수 있었으니까 2,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산재는 낮게 나와 계속. 근데 죽는 건 속일 수가 없잖아. 죽는 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죽는 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데이터가 말해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제도적 이유 때문에 산재를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 그러니까 실제로는 산재 사망률이 높으면 사실 사고도 높을 거 아니야. 왜냐면 만약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중에 죽는 사람도 많은 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비례하지 않는 거는 아마 여기서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봐. 실제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뭐냐면은 산재 은폐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보험료 개별 요율이라는 제도가 있어. 뭐냐면은 어떤 사업장에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은 할증이 붙어.
할증이부터.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산재를 주로 줄여야 되겠지. 그리고 개인 간의 사인 간에 해결해야 될 거야. 왜냐면은 계속 산재가 일어나면 보험료율이 높아지니까. 왜냐면 이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 납입하는 거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그냥 개인 간에 그냥 해결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산재는 보고되는 산재는 적은 거지. 근데 한번 났다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 죽어버린 사고에서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 사망률이 높은 거죠. 이런 게 있다고 봐. 또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도 굉장히 문제죠. 이 사람들 다 지금 외주된 걸 걸 아마? 김용균 이런 사람들 외주됐던 사람들일 걸 아마? 이 사람이 지금 화력발전소에 바로 고용되지 않았을 걸? 그죠? 이 김군 구의역 김군도 그죠? 외주시키는 거죠. 외주시킨다는 건 그야말로 간접 고용이잖아. 그러니까 사업은 A 사업장에서 하는데 나는 고용관계를 B랑 맺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A 사업장 입장에서는 나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 왜냐 안전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 나와 근로계약을 맺은 쪽은 B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 C에 대해서 A 사업장이 책임질 일도 없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산업재해 안전 조치를 할 이유도 없는 거야. 이 조치는 나를 직접 고용한 B에서 해야 되는데 B는 사실은 그걸 외주받은 거에 불과하잖아. 이렇게 다층적인 고용구조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산재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야. 근데 이 간접 고용 있잖아. 이게 간접 고용이라고 하잖아. 외주를. 이게 도입된 게 20년 전이야. IMF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IMF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꿨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복지국가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복지가 많이 확충됐어. 그건 맞아. 또 한편으로는 아까 했듯이 노동 계급이 받은 거지. 노동자가 그 받는 조건으로 또 많이 줬어. 자본가 계급에게. 왜냐하면 주고받는 거니까. 그때 줬던 게 뭐냐면은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를 준 거야. 그걸 허용해 준 거야. 노동자 집단들이. 그러면서 지금 같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정규직, 외주화 이런 게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나는 산재로 발생한다고 난 봐. 개인적으로. 그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우리 산재보험 문제는 인과관계 증명, 산재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을 본인이 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하니까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 심지어는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되는가는 이 쟁점도 너무나 직관적으로 명확한데도 이것도 인과관계 증명이 거의 안 돼. 이거는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거든.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거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환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힘들었냐면은 삼성 반도체에서 쓰는 그 독한 화학물질 때문에 이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어떤 사람의 병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 생활적인 문제, 그다음에 유전적인 문제 이런 게 다양하게 작동하는 거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 증명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방법론적으로는 쌍둥이 2명이 있어야 돼. 일란스 쌍둥이 2명이 있고 한 사람은 담배 피고 한 사람은 담배 안 피고 그래서 10년을 지켜봐서 담배 핀 쪽만 걸리면 인과관계 증명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 세상에. 그죠? 백혈병도 증명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똑같은 조건에서 한 사람은 백혈병에 그러니까 화학 제품에 노출되고 한쪽 노출되지 않아. 그리고 누구에게 백혈병이 발생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 특히나 개인 수준에서는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재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야.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과관계를 개인에게 맡겨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과관계 증명을 명확하게 걸 요구하니까 산재인 것도 분명한데 산재 보상을 받기 힘든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있어.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가장 뚜렷한 제도 개선은 이런 거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대재해 원래는 기업처벌법이었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인데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기업이란 말 못 쓰게 하려고. 그죠? 계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김용균 사건이죠. 김용균이 이제 혼자 밤에 작업장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간접 고용된 상태였죠. 혼자 동료 없이 작업하다가 홈벨 벨트에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이가 용돈벌이 하도록 갔는데 어떻게 아이를 이 상태로 방치해놨는가. 그리고 사업장한테 책임을 물려고 했더니 사업자는 고용관계도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봤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른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기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나
혹은 이제 그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쪽으로 법규적 논의가 있었어. 그래서 쟁점은 두 개로 있었어. 하나는 기존법, 이게 산업안전법, 산안법이라 그러는데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조항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새 법을 만들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만들자. 이 쟁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후자로 결정났죠. 결정났고, 그래서 주요 쟁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쟁점은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 중대재해는 뭐냐면은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사건은 중대재해야. 그리고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게 핵심적인 사안이야. 그러니까 기존 산업안전법에는 그 조항이 없었어. 그러니까 벌금만 내고 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법을 만들면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거죠. 이게 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중대한 어떤 산업재와 관련된 중대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에 이제 산업재해를 당했던 부모들, 여기 보면은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슨 그 PD 있잖아. 그 비정규 PD 그 PD 아버지도 뭐 단식하고 그러면서 작년 겨울에 다시 투쟁해가지고 이번에 올해 초에 통과된 거야.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오늘은 햇살이 좋아서 청소를 해보려고 해요. 청소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간단하게 물만 담으면 준비 끝.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적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단식까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결단을 내린 걸까요? 송재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차디찬 국회의사당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왜 곡기마저 끊기로 했을까? 직접 만나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말린 적도 있는데 저는 단식이라는 그걸로 투쟁을 한다는 게 살을 깎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아무래도 억울한데. 매일같이 들려오는 제2의 김용균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앞섭니다. 매일 6, 7명씩 계속 듣고 있는데 죽음 소식 계속 들려와요. 근데 이거 막 그 하루라도 놓치면 이번에 또 못하면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요. 또 사람 죽는 거 이렇게라도 좀 막아보자 이런 심정이죠.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차일피일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눈치, 재계 쪽의 눈치, 슈퍼여단이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열악한 드라마 제작 현실을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비 PD 아버지도 다를 리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다른 국민들에게 또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 가족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당도 이들 유족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용균 2주기에 수건사업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몰두했던 민주당은 연내 입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공수처법 완성 이후 내놓은 입장은 내년 1월 초까지 최소 상임위 처리만큼은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고 김용균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지 꼭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충실하게 협의하고 조정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2의 김용균 소식이 들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노동환경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쨌든 통과됐어. 이런 사람들 단식 투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도들 있잖아. 각종 이제 사회안전망 이런 복지제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거는 이제 복지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지. 그 중에 보면 이제 국가주의적인 설명이 있었잖아. 거기에 이제 어떤 공무원들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설명도 일부 맞는 측면이 있는데 대개는 어떤 이런 노동자 계급들이라든지 혹은 시민단체들의 연대 힘이 가장 큰 것 같아. 이런 힘들이 내가 볼 때는 제도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중대재해법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데 문제가 여러 개 있어. 첫 번째는 기업의 로비가 엄청 많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기업의 로비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이 법을 도입해서 안 된다 기업의 로비가 이렇게 붙는 거야 그게. 붙으면 결국은 누구 힘이 센가에 결정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반반의 절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상신노동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리고 건설업 경우에는 공사규모 50억 미만일 경우는 유예기간을 3년 더 줬어. 3년 더 줬어. 그러니까 이 법도 사실은 올해 통과됐지만 법 유예기간은 1년 이후에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50인 미만 사업장 그걸 시행기간 3년 뒤로 더 밀어놨어. 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거야. 5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의 25%, 4분의 1이 있어.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열악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전체 산업재의 85%가 여기서 일어나. 근데 여기가 빠져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유겠지. 5인 미만 사업자들에게 만약에 산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그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 물릴 경우 5인 미만이라는 영세 사업장이잖아. 그럼 망한다는 거지. 이런 이제 논의가 이제 맞붙으면서 아마 이제 여기는 아예 제외된 건데, 이러면 이제 사실상 실효성 문제가 있는 거죠. 법의 실효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동영상 한번 더 같이 보면 좋겠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10억이 열광한 부작용. 1979년 미국. 혈압약을 복용하던 여러 가지 예외를 둔 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2의 김용균만은 막겠다는 심정으로 국회의 찬 바닥을 지켜왔지만 애초에 법 취지에서 한참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기업이란 단어까지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자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끝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예외의 예외를 반복한 법안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끄는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나마 최소 원했던 건 처벌인데 돌아온 건 죽음조차 차별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차별을 우리가 처벌법 만들었지 차별법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차벌법이 된 거예요. 가장 큰 걱정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또 다른 용균 씨를 영원히 막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자식은 내 여러 자식이 있다면 어떤 자식은 살려야 되고 어떤 자식은 죽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용균 씨를 잃은 뒤 입법 청원인 10만 명을 모으기 위해 거리를 누볐고 어렵사리 법안을 국회에 올려보냈더니 기업의 입김에 법안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네들 이익관계 그거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국민들 목숨을 살리는 일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 할 것 없이 정말 다 그 찬성을 해야 되는 법인데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무리는 하지만 다시 몸 회복해서 또 이후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숙 씨를 비롯한 산재 유족들은 일단 29일에 걸친 단식 농성을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번 법안으로 제2의 김용균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계속해서 법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이런 거지. 이게 올 초에 있었던 일이야. 올 초에.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이제 제도적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산재 문제가 많이 쟁점이 될 것 같아. 이것도 내가 볼 때 중요한 문제야. 왜냐하면은 당연한 거지. 옛날에는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이유로, 고도 성장이라는 이유로
산재가 어떤 경제 성장에 불가피한 어떤 부수물 같은 걸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우리도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또 이제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아까 같이 이 데이터. 한국은 왜 이렇게 산재를 죽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리고 먹고 살라고 나갔다가 죽는 게 말이 되는가? 특히 이제 아까 했지 외주화라든지 혹은 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산재로 많이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 문제를 고쳐야겠다. 이런 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각성이 많이 일어났다고만 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난 자주 재정적이 될 거라 보고 역시 이제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상황이다 이제 산재 분야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어? 준석 씨. 네, 교수님. 오늘 이제 노동시장에서 부딪히는 이제 실업과 산재에 대해서 어떤 안전망이 있는지 봤는데 뭐 질문 있어? 뭐 딱히는 없고 근데 그 이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제가 뭐 이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물론 이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정말 안타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뭐 저 같아도 이제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이렇게 주장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냉정히 생각해서는 과연 이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이게 과연 해결될 문제가 맞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보험금 만약에 사업주만 처벌하고 이게 보상받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과연 이 법이 효과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아직까지 열악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법이 효력이 있을까 좀 궁금한 거죠. 사업주 처벌에 효력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거 산재보험이 있으니까 산재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제 사업주는 사업주로 처벌하는 거거든. 사업주 처벌에 효과가 있을까? 이거 한번 장진 씨 한번 얘기해 줘. 뭐 어때?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있을 것 같아 어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후발적인 해결 방안에 좀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더 강하게 와야 된다? 사용시켜야 되나? 아니요, 그런 그 처벌이 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더 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환경을 만든다던가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는 네. 그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벌금을 내고 말거든.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마는 거거든. 벌금을 내고 마는데 그러면은 사업주는 판단할 수 있어. 산재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처벌이 무서워서 작업 환경 개선을 하겠지. 근데 만약에 처벌 조항이 낮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생각할 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업장을 개선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보다 내가 그냥 벌금 내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로 만든 거거든. 민희 씨는 어떻게 봐? 효과가 있을까 이게? 산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 안 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업주가 그렇게 사업장을 잘 관리를 하고 아무리 잘 갖춰놨다고 하더라도 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조금 그럴 것 같긴 해요. 사업주가 억울할 것 같아? 교수님, 저 한마디 덧붙여도 돼요? 됐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저희는 산재 사망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게 추락사래요. 근데 그 추락사가 대부분 되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3m 이내에서 추락을 해서 사다리를 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좀 유의미할 것 같은 게 어쨌든 사업장에 그런 위기감을 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일로 죽는 경우는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법은 되게 점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아쉽더라도 앞으로의 더 효력을 강하게 하는 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기대로 만든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착한 건 다 인정. 사업주의 마음도 사업주의 마음도 보는 거 인정하는데 기존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없었어. 처벌 조항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업주가 나는 어떤 기회주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유인이 있었다고 봐. 근데 만약에 처벌 조항을 강하게 하면 아무래도 그 발생했을 때 비용이 커지니까 오히려 사업장을 개선하는 비용이 더 적을 수도 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처벌했을 때 비용과 사업장을 개선했을 때 비용을 서로 이익 형량했을 때 처벌했을 때 비용을 훨씬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개선하는 쪽으로 비용을 쓸 거 아니겠어? 이런 걸 노린 거지 사실은.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아직 시행은 안 됐어. 시행은 내년부터 돼. 내년부터 되는데 어쨌든 지켜보자고. 이런 장점이 있어. 오늘 뭐 다들 좋은 얘기 많이 해주네. 오케이. 뭐 또 질문 있어? 병주 씨 뭐 질문 있어? 저에게 계신 거죠, 지금. 자기 얘기. 사실 이게 사업주 처벌이잖아요.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사실 때 얘기했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중소기업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하긴 만약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주가 이렇게 연동해도 간부급들이나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을 애호가가 예산을 빼돌려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그런 쪽 처벌이 더 강화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본 편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지. 그 실제로 오너는 따로 있고 사장은 따로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지금. 네, 사실 그런 거죠. 실제적인 책임자나 간부급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너라든지 실질적인 책임자는 대개 바지 사장을 세우니까 바지 사장만 될 가능성이 있지.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없었던 것보다는 부담일 것 같아. 옛날에 아예 그런 부담 자체가 없었잖아. 사업주 처벌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까 누가 영채 씨가 얘기했지만은 점진적인 거니까 또 뭐 개선 여지가 있겠지. 또 시행하다 보면 또 이제 개선책이 발견되겠죠. 어쨌든 그렇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 또 질문 있어? 예빈 씨 뭐 질문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예빈 씨 뭐 기분 나쁜 것 같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시큰둥한 것 같아. 시영 씨 뭐 질문 있어? 저도 질문 딱히 없습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만나고 다음 주는 뭘 할 거냐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우리나라 이른바 공공부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려 그래.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